자, 은퇴 설계와 관련되는 문항 한번 풀어보죠. 은퇴 설계는 46번서부터 70번 문항까지 있죠? 예, 요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46번 문항서부터요. 자,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자격상실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의 가입자가 자격상실된 사유, 국적상실, 국외이주, 연금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그 다음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은 다 해당이 되죠. 60세가 된 때가, 65세가 된 때가 아니고 60세가 된 때.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국민연금은 가입자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계속하려면 임의 계속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다음 47번 문항.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도 자신이 유지하고 있는 생활을 동등하게 유지시키려는 습관 때문에 소비를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은퇴 설계든 어떤 설계든 가장 크게 고민되고 있는 부분, 재무설계사들이 가장 고민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도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두 번째, 호강기에는 임시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평균 소비 성향이 감소하고 한계 소비 성향은 증가하겠죠. 불경기에는 한계 소비 성향은 감소하고 평균 소비 성향은 당연히 증가할 거고. 소비는 평생에 걸친 평균 개념의 실제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실제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항상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요게 틀린 거.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도 은퇴 이전에 비해서 소비 측면에서는 큰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1번과 5번은 좀 연관된 이야기죠. 4번 문항. 48번 문항.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환 일시금의 반납은 일시납도는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저 3회에서 2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요 기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가입자는 연금조합료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소득활동에 따라서 감액하는 건 최대 2분의 1. 분할연금은 수급액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신청. 분할연금은 소멸시효가 몇 년? 국민연금 분할연금. 그렇죠?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은 소멸시효가 5년. 50세 이상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36개월 범위 내에서 선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12개월이 일반적인 거고요. 50세 이상일 경우는 60개월. 그렇죠? 그래서 5년 이내 선납 가능하다. 그러니까 48번, 5번이 틀린 거. 49번. 은퇴설계 프로세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재무설계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은퇴설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객의 확실한 인식 없이는 중도에 중단되기 쉽다라는 걸 인식해야 되겠죠. 고객의 인생에 대한 설계이므로 고객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였는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였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고객의 삶과 가치, 삶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 안 한 어떤 설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기계적인 거죠. 의미값을 두기가 어려워요. 현재의 은퇴 준비 상황과 미래의 은퇴 목표의 차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곧 은퇴 설계이고요. 그래서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은퇴 설계는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예측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기대 수명이나 세후 투자 수익률, 물가 상승률에 대한 가정을 수립하여 고객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 고객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객의 의사가 들어가 있어줘야 돼. 그래서 49번은 틀린 거, 5번이 틀린 거. 고객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고 고객과 협의해야 되는 거죠, 이건. 고객과의 관계 정립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무설계사의 전문 역량을 알리고 앞으로 제공하게 될 서비스의 종류와 프로세서, 고객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게 1단계 관계 정립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죠. 고객의 은퇴 준비에 대한 태도와 고객이 원하는 은퇴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장기적인 실행을 위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정립이 중요하겠죠. 관계 정립 단계는 상세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존재하여 책임이 수반이 된다. 이렇게 상세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고 책임이 수반되는 단계는 1단계는 아니고 이건 대부분 5단계, 책임 수반은 5단계 쪽에. 실제 리스크가 발생하는 시기니까. 그래 틀린 건 4번. 고객의 내면적 성향에 대한 정보는 일반 정량적 정보, 그 다음에 획일적, 정량적 정보처럼 획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재무설계 51번 문제. 재무설계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커뮤니케이션 스킬, 심리 상태 이해할 수 있는 역량,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개방적 질문을 할 수 있는 이것도 상당한 능력이거든요. 다 포함이 되죠.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상호 합의? 이런 부분들은 뭐 역량과 관련되는 내용이 아니고 업무 프로세서와 관련되는 내용이죠. 52번 문항. 은퇴소득 목표 설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무설계사는 고객이 은퇴 후 필요로 하는 자금의 규모에 대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시. 그러니까 재무설계사는요, 어떤 변수에 대해서는 고객과 협의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면서 고객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걸로 인식을 하니까. 은퇴소득 목표는 은퇴설계 프로세서 3단계에서 진행하는 저축 여력을 분석하여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표준 생활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약간의 여유가 있는 규모. 대부분의 은퇴설계 전문가들은 소득 대체율이 7에서 80%를 적정 수준으로 보죠. 은퇴 후 지출의 감소가 예상되는 항목으로는 외식비, 경조사비 등 사회관계망 유지 비용이다. 오히려 늘어나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이 외식비나 경조사비,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증가가 예상이 되는. 53번 문항. 은퇴설계 자료 요약표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축 및 투자 자산은 투자 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과세되며 그리고 세금을 공제한 금액은 매년 원금에 가산돼서 재투자된다라고 전제한다. 그래서 과세 이연 자산이 아니다라는 거지. 매번 과세가 되는 자산, 그걸 저축 및 투자 자산으로 분류한다. 세후 투자 수익률은 세전 투자 수익률에서 소득세율을 차감한 실효 수익률. 맞죠? 주택연금을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은퇴 기간 중 수령하는 연금액은 은퇴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평가해 연금 자산에 기록한다. 자, 연금 자산 쪽에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기타 자산 쪽에 기록을 하죠. 그래서 주택연금은 기타 자산 항목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연금 계좌란 과세가 이연된 사적 연금으로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 계좌. 연금 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는 과세 이연된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저축과 투자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개인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이긴 하지만 여기다 안 집어넣잖아. 저축과 투자 쪽에 들어가지. 그다음에 과세가 이연된 연금계좌는 연금 수령 시 과세되는 세금을 공제한 세후 연금액을 은퇴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환산해서 기록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 문제 배울 때 은퇴 이후에 페이먼트를
INPV 땡길 때, 요렇게 땡길 때, 그쵸? 비기닝 모드로. 요때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쵸? 연금저축에 대한 거. 많이 자산평가할 때 많이 활용을 하죠. 54번 문항. 은퇴소득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은퇴소득의 유형에 주된 근로소득자의 소득만을 포함하는 이유는 은퇴가 여러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은퇴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정기적 임금을 고려해야 된다. 자, 은퇴소득의 유형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하죠. 주된 소득자의 소득만을 포함하진 않아요. 그래서 본인과 그 다음에 부된 소득자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 소득을 포함해서 하게 되죠.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은퇴가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정기적 임금 등을 고려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앞쪽에서 주된 근로자의 소득만을 포함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사례 문제 풀다 보면은 현금흐름표 쪽에 보시면 배우자 누구의 소득, 그 다음에 배우자 누구의 소득,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2번,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3층 보장제도, 국가, 기업, 개인. 국가 보장은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기업과 개인 보장은 노후 생활의 풍요한 수준, 사적연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작은 규모로 쪼개서 하나의 주거용으로, 또 하나는 소득 활용용으로, 소득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임대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작은 규모로 쪼개서 임대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발전해서 나온 게 에어비앤비. 그렇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공유경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요즘 4차 산업혁명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55번 문항,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2009년도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의 연계제도. 자, 연계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 되면, 20년 이상 되면 여기도 연금 소급 조건 못 갖췄어도 연금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연금 주겠다라고 하는 거. 각각의 연금을 지급하는 거죠. 예, 통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에 가입한 개인과 사업주 그리고 국가가 부담하죠.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빈곤자에게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는 공공부조제도고. 그 다음에 2008년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제정이 됐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금액 죄송합니다. 자, 2008년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제정돼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일정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초연금제도는 그건 이제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2014년도에 또 개정이 되죠. 2014년도 7월서부터 시행된 게 이제 기초연금제도. 그 전에 시행이 된 게 기초노령연금제도.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섞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틀린 거. 56번 문항.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된다. 이거는 사업장 가입자, 당연 적용 사업장 가입자의 가입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직영연금 수급권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도요, 가입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같은 경우 포함이 되지만, 다만, 그러니까 당연 가입이고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죠.
18세 미만자도 적용사업장이 근무하는 경우엔 가입 대상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8세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대상에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엔 예외 적용, 예외로 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직역연금이 아닌 직역연금 일시금을 받은 자는 가입 대상에 포함이 된다? 아니죠. 이것도 똑같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그렇죠? 그 다음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60세 이후에도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맞는 얘기죠. 국민연금 가입자, 가로열고 가입자이었던 자는 제외로서 60세가 된 때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 공단에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가입자이었던 자도 포함이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60세에 달하였을 때 된 때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공단에 신청하게 되면 임의 계속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임의 가입자하고 달리 임의 계속 가입자는 연계연금에 포함시켜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을 지급받고 있는 자 등은 임의 계속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60세까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등은 임의 계속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임의 계속 가입을 하려면 반환일시금 반납하고 뭐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좋죠. 이미 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58번 문항. 연금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금보험료 월납이 원칙이죠.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만약에 문제에서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 그 연금 계좌에서 공제받는 건 세액공제지만 국민연금과 관련된 공적연금 납입과 관련돼서 소득공제를 받아요. 수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서 분기별로 납입할 수 있는데 반기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리고 1년 이내에 기간 범위 내에서 선납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가입자가 50세 이상 5년 범위 내에 선납 가능하다. 59번 문항.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납부 예외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내가 도저히 소득이 없어서 납부할 상황이 안 되거나 그런 처지가 안 될 때 납부 예외 신청을 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추가 납부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다음에 하게 되면 추가 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 추가 납부 신청은 요 기간 추가 납부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 소득은 여기 걸 적용하죠. 그리고 기간은 여기 걸 살려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연금 받을 때는 여길 기준으로 받는 거지. 받는 거 기준은. 그쵸. 반환일시금에 대한 반납은 만약에 반환일시금이 있었는데 이거 반납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걸 살려주는 거지. 그쵸. 여기 걸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게 살아나죠. 이거는 요걸 기준으로 요 기간만 살아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도 얘기했어요. 자,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된 경우에 가입자에게 한시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제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죠. 납입 예외 기간 중에 장애나 유족이 발생하게 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납부 예외에 따른 추가 납입은 최대 120개월까지 가능하다. 추가 납입은 119개월까지 가능해요. 10년 미만. 그래서 119개월까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60번 문항.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퇴직금 제도는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연봉제, 성과급제 등의 확산 기조로 제도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퇴직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연봉제, 성과급제 때문에 오히려 제도가 계속 퇴색되고 있죠. 그 부분이 틀린 거. 요건 틀린 거네. 53년도에 시작을 했고 2005년도 12월 1일서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퇴직금 제도는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비례해서 주는 거고 일시금 주죠. 그렇지만 수급권의 불안, 자진 이직 시 퇴직급여 통상 기능에 대한 단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들어진 게 퇴직연금 제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틀린 건 1번.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 및 수급 요건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사용자 부담금을 사외에 적립하도록 해서 운용하고 있다. 그래서 DB 같은 경우엔 100% DC 같은 경우 무조건 100% 사회 적립이죠.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DB는 현재는 90%, 2021년도. 그렇죠. 이제 100%로 올라갈 거고. 동그라미 2번. 1번은 맞는 거고 2번.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상당액의 90% 이상을 납입해야 된다? 아니요. DC는 무조건 100%. DB,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법에 져서 정한 최소 적립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득이한 경우 있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라든가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구입 뭐 이런 부분들 관련 부분들은 꼭 알아놓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수준이 법정 퇴직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죠. 즉 뭐예요? DB형 퇴직연금은 급여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주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약속한 금액은 사용주가 전부 줘야 된다. 자, 62번 문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준책임준비금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최소 적립금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별도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2020년 최소 적립금의 수준은 기준책임 준비금의 90% 이상이죠.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현재도 90% 이상.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00%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2020년도 작년, 그 다음에 2021년 마찬가지로 90%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퇴직급여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시키는 방향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입자의 퇴직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퇴직급여를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500만 원이 아니고요.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그리고 퇴직급여가 담보로 제공이 돼 있어서 대출 상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망으로 인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IRP로 적립하지 않고 바로 지급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IRP, 즉 이연퇴직소득을 넣어놓고 나서 이제 일시금으로 타든 뭐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다음 63번 문항.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 운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죠.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사업자는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제시할 때 원리금 보장 운용 방법을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나는 원금 보장 꼭 하고 싶어, 원리금 보장 꼭 하고 싶어, 안전하게 가고 싶어. 근데 상품이 없어요, 안 돼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발행업이나 그다음에 표지예금은 원리금 보장 자산입니다. 상장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죠.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 직접 투자는 안 됩니다.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 안 되죠. 지연이자 있습니다. 납부 예정일로부터 퇴직 후 부담금을 납부하는 날까지 기간에 따라서 10% 또는 20%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 64번 문항.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입자의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 30일이 아니고 14일 이내.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는 조금 아까 우리가 문제 풀어봤을 때도 14라는 숫자가 있었잖아요. 14라는 숫자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14일 이내. 그 다음에 자영업자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죠. 과거에는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에 가입하는 게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다음 가입자 자신이 운영 방법을 선택하고 투자 상품을 선정해서 운용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투자 상품에 대한 선정은 사업자가 제시한 거 범위 안에서죠. 다른 전혀 동떨어진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급여 수준은 적립금 운영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가입자가 지죠. 가입자는 퇴직할 때 DC형 퇴직연금의 연금의 자산에 대해 현금화 과정 없이 운용자산 전체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65번 문항. 기업형 IRP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죠.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매년 1회 이상 연간 총임금의 12분지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 IRP 계정에 납입해야 되죠.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IRP는 운영하는 방식이 DC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RP 설명을 듣다 보면 DC형도 같이 공부가 되는 거죠. 다만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가 요구가 있는 경우에 설정할 수 있는 것. 요게 이제 특례 IRP. IRP 중에서도 사업장 가입자가 가입하는 특례 IRP에 대한 설명이고요. 기업 IRP. 그러니까 맞는 거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납입할 수 없다? 추가 납입이 당연히 가능하죠. 추가 납입이 안 되는 건 어떤 거야? DB 같은 경우에 추가 납입이 안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IRP 같은 경우에도 2년 퇴직 소득만을 운용하겠다라고 만약에 해놨다면 안 되겠지, 그치? 근데 요즘에 일반적으로는 다 IRP 2년 퇴직 소득도 넣고, 그 다음에 추가 납입 허용하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틀린 거 4번.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기업형 IRP를 설정한 경우 설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할 때 보면 퇴직연금 제도 갖고 갈 거냐, 퇴직금 제도 갖고 갈 거냐라는 거거든요. 이거 선택 안 하면 이거고, 그렇죠? 예, 이거 선택 안 하면 이건 거고. 자, 66번 문항. 연금 계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금저축 신탁의 유형 중에서 안정형은 적립금의 10% 이상, 적립금의 20%가 아니고 10% 이상을 주식 투자 가능하죠. 그래서 10%. 10% 이하. 이상이 아니고 이하. 10% 이하 범위 내에서. 이상이면 20% 포함하면 되는 거니까 이하. 그래서 1번이 틀린 거. 20% 이하인데 10% 이하. 답은. 연금저축 신탁의 장점은 원금 보장. 그리고 납입과 인출 자유롭다는 것. 연금저축보험의 연금지급의 형태는 확정연금형과 종신형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의 연금저축보험에 의해 확정기간 연금은 최다 25년.
그리고 2014년도 4월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라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에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 활용해서 실효를 방지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67번 문항. 연금계좌의 인출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연금 수령의 경우 소득 원천별로 이연퇴직소의 70 또는 60%, 70%다라고 하게 되면 10년 이내 수령까지는 70%, 11년 차부터는 60%의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되죠. 2013년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의 연금 수령 연차는 6년 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과거에 5년 이상 연금 수령이었는데 6년 차로부터 적용해야 10년 이상 한도 내 수령이 이제 맞춰지기 때문에.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분자로 놓고 11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를 120%, 3배수가 아니고 120% 곱해서 계산을 하죠. 거의 3배는 어디서 많이 본 숫자잖아요. 그 3배는 즉시연금. 그쵸? 즉시연금 수령할 때 비과세 한도 계산할 때 3배수를 적용하죠. 그래서 틀린 거 3번. 이연퇴직 소득에 따른 연금계좌는 최소 가입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연금 수령 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날,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연차로 해서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해서 합산한 거죠. 자, 68번 문제.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 이상인 자가 기본 연금액 100만 원을 연기를 신청해서 70세, 5년 연기한 거죠. 수령한다면 물가상승률을 반영 안 했을 때는 연간 7.2%니까 5년이니까 당연히 36%를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136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번 맞는 거고. 유정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유정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죠. 반환일시금은 해당 기간에 대하여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산정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요. 유족인 자녀가 유정연금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정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분할연금 청구권자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대상이 안 되죠. 그 다음 기본연금액이 아니고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그렇죠?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문제 남았죠. 69번 문항. 53세인 근로자로 총급여액이 5,700만 원 이상인 자가 5,700만 원 인자가 IS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예치하는 경우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세액공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 얼마까지 가능하냐?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이 1억 2천을 초과하지 않거나 종합소득이 1억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엔 얼마까지 가능해? 700만 원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50세가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200이 더 가능하죠.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ISA 계좌를 이체시켰을 경우에 최대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여긴 금액은 안 나와 있으니까 최대한이니까. 그러면 1,200만 원까지는 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4번. 마지막으로 70번 문제.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혜 기준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는 제도다? 아니에요. 직급이나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건 1번.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 선택받는 제도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서 모든 근로자가 수혜 대상이고 그 다음에 연간 소요될 복지 비용의 예측이 가능하고 관리가 용이한 제도. 이게 이제 선택적 근로자 복지 제도다.
자, 요번 차시 이렇게 해서 은퇴 설계와 관련되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또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